못하겠어. 엄마 왜요? 집을 줬습니다. 통장을 지키겠다고 싸웠습니다. 손님 앞에서 머리가 나빠진 늙은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한 줄로 제 마지막 선택권마저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78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요? 요양원 상담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흰 벽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잘 정돈된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밝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30년을 살아온 그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수진이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현이 제 옆에 앉아 상담사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저는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올해로 78이시니까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딱 좋은 시기. 저는 그 말이 입안에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밭에 심어놓은 배추처럼 수확하기 좋은 때가 됐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저는 혼자 남겨진 그 집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담긴 그 집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동현이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한테 줄 집인데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막혔고 아이 학원비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작은 집에는 어머니 방이 따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팸플릿, 미소 짓는 직원들, 잘 정비된 복도,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인들의 눈빛은 저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게 최선이라서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동현이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 순간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 처음 취직했다고 전화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앉아 제가 30년을 살아온 집을 팔고 저를 요양원에 들여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입소 신청서부터 작성해 보시겠어요? 볼펜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볼펜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에 서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아니 무엇이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심어진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국화처럼 누군가 심어놓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둘러보기만 하러 왔어. 볼펜을 짚지 않은 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상담사와 수진의 눈이 잠깐 마주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이 이미 이 자리가 저 몰래 설계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그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던 날, 저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힘든 자리에 놓이면 좋았던 시절로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나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집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동현이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을 달고 와서 냉장고를 털어가기 일쑤였고, 남편은 그게 좋다며 퇴근길에 과자 봉지를 두 손 가득 들고 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 신세지기가 싫었고 며느리 수진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이가 거듭 권하고 손주 민준이가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 빨리 와요라고 조르는 바람에 결국 짐을 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수진이 끓여놓은 된장국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고, 저는 민준이 등교 준비를 도와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책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현이는 그때 사업이 꽤 잘 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면서 일감이 넘쳤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근처 공원에 나가 치킨을 사다 먹었고, 동현이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가 다 잘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집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줄고 절차도 간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어차피 죽으면 동현이한테 갈 집인데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뭐가 나쁘냐 싶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 남편과 마지막을 함께한 집, 동현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덤덤했습니다.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가 계속 살 집이니까요. 그날 수진이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다 챙길게요. 수진의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미역국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3년 전과 지금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저는 요양원 상담실 창밖을 보며 그 미역국 맛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던 그 맛이 지금은 왜 이렇게 쓰게 기억나는 걸까요? 처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건 작은 것들에서부터였습니다. 동현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저녁 7시면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9시, 10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혼자 치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이 쓰였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들 흉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동현이와 수진이 부엌불만 켜놓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어음이 막혔어. 거래처에서 공사비를 안 주는 거야. 동현이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일단 버텨야지.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자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동현이한테 뭐라고 해줬을까요? 남편은 돈 문제 앞에서 늘 의연했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돈이 생기냐? 일단 자야 내일 일을 하지.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뒤 동현이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볼살도 예전보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냐?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동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고 오면 예전보다 봉투가 가벼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던 외식이 사라졌고 민준이 학원 얘기를 꺼내다가 말끝을 흐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저는 용돈이라도 보태줘야 하나 싶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아둔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돈을 동현이한테 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돈만큼은 제가 지켜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거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 소리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린 저녁상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원이 있어서 자리가 비어 있었고 동현이는 말없이 밥만 떴습니다. 저는 반찬이 짜다는 말도 국이 좀 싱겁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안에 팽팽하게 당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서려는데 동현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투에서 이미 뭔가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동현이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때만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어떤 회의를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엄마도 눈치채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 공사비가 계속 안 들어오고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어요. 이러다간 정말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동현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짓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판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마지막을 함께한 집, 동현이 이름으로 넘긴 그 집이었습니다. 더 작은 데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집이 좀 좁아요. 방이 2개라서 방이 2개.
그 말의 뜻을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2개짜리 방에는 동현이 부부가 쓸 방 하나, 민준이 쓸 방 하나, 어머니 방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요. 요양원 중에 시설이 정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밥도 3끼 다 나오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르신들 케어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요양원.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놓인 순간 저는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다녔고, 혼자 약을 챙겼고, 혼자 시장도 다녔습니다.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거기 계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동현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편하다는 말을 자꾸 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날을 생각했습니다. 짐을 풀던 날 동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요. 아무 걱정 말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나가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얘기가 나온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현이도 수진이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집 안 어딘가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어떨까?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거기서 눈을 감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나가고 없었고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되세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뭔가 종이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사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님 통장, 제가 좀 관리해 드릴까 해서요. 요즘 노인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어머님 혼자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저희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그 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보이스피싱이 걱정돼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겠다는 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카드 쓰실 때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필요하신 것도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78평생을 스스로 살아온 제가 이제 며느리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직 내 돈 내가 쓸 줄 알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수진이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전이었는데 저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달라고 했을 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줬을 때는 어차피 줄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달랐습니다. 통장 안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고 아끼고 참으며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넘기는 건 돈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세월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 얘기가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혼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현이네 반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오래 단골로 다니던 반찬 가게에서 멸치볶음이랑 깻잎 장아찌를 샀습니다. 9,000원을 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깍두기도 조금 얹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사오셨어요? 응, 반찬 좀 샀어. 멸치랑 깻잎. 수진이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얼마짜리 사오셨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9,000원어치. 수진의 얼굴에 뭔가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장볼 때 같이 사올게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 돈 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5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마트보다 반찬 가게가 비싸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반찬 가게를 가는 건 거기 주인 아주머니와 나누는 몇 마디가 좋아서였습니다. 9,000원짜리 멸치볶음 안에는 그 아주머니의 안부가 담겨 있었고 깍두기를 얹어주는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수진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카드 문자 알림을 어머님 번호로 같이 설정해 드릴게요. 혹시 카드 분실되거나 하면 바로 아실 수 있게요. 카드 문자 알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압니다. 내가 얼마를 쓰는지, 어디서 쓰는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됐어. 나 핸드폰으로 문자 잘 와. 어머님 폰이 구형이라 느릴 수도 있어서요. 느려도 돼. 수진이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그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걱정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9,000원. 제가 평생 모은 돈에서 9,000원을 쓰는데 이제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9,000원어치 반찬을 사온 것이 잘못인 사람처럼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동현이 친구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음식을 차렸고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저녁 자리였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부동산 쪽으로 흘렀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어떻다? 어느 동네가 오른다? 어디가 내린다는 이야기가 오가다가 동현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건강도 괜찮고. 그 친구가 정정하시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가끔 깜빡깜빡 하셔서요. 저희가 좀 걱정이 돼요. 깜빡깜빡. 저는 수저를 들고 있던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깜빡깜빡 한다고요. 어머님, 저번에 가스 불 켜놓고 방에 들어가신 거 기억하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찌개를 올려놓고 잠깐 방에 들어갔다가 수진이 불러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게 끓는 걸 기다리다 잠깐 들어간 것이었는데 수진은 그걸 이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뭐. 동현이 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동현이는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디서부터 사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깜빡깜빡.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찌개를 올려놓고 잠깐 방에 들어간 것이 판단력이 흐려진 증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을 못 믿을 수 있고 혼자 살림을 못할 수 있고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지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도 저를 믿지 못하도록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78해를 살면서 아들 손님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손님들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학교 보내고 나서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고, 동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동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번에 요양원 얘기했잖아요. 저는 리모컨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 자리가 많지 않대요. 워낙 좋은 데라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가서 계약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계약. 저번엔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계약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같이 가요, 엄마.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었습니다. 집은 언제 내놓을 건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이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매수자가 생기면 2달 안에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2달.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2달 안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많이 알아봤어요. 거기 어르신들 표정도 밝고 산책로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대요. 어머님이 꽃 좋아하시잖아요. 꽃.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 어르신들이랑 같이 계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요.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저는 그 단어를 가만히 씹어봤습니다. 누구의 최선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한 최선인지 아니면 빚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자신들을 위한 최선인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가보자. 동현이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 안도가 저는 더 쓸쓸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통장 하나가 지금 저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통장만큼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수진이 저한테 옷을 골라주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입으세요. 깔끔해 보여요. 저는 그냥 제가 입고 싶은 걸 입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은 저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밝은 조명, 깔끔한 책상, 미소 짓는 상담사. 이번엔 상담사가 서류를 미리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현이와 수진이 이미 연락을 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월 입소비, 의료비, 식비, 프로그램 비용.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수지는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 국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란에 이름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상담사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볼펜을 바라봤습니다. 이 볼펜 하나로 모든 게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지낼지, 어떻게 늙어갈지, 그 모든 것이 이 서명 한 줄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눌렀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 집 생겼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집에서의 제 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명을 하면 제 마지막 선택권마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짚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동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왜요? 저번에 가보자고 하셨잖아요. 가보자고 했지. 여기서 살겠다고는 안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알아봤는지 아세요? 알아. 그러면 왜? 수진아. 저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정할 수 있어.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해.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담사는 시선을 피했고 동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한 복도였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집은 다음 주에 부동산에 내놓을 겁니다. 매수자가 생기면 2달 안에 비워야 합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생 모아둔 저축으로 월세방을 구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혼자 사는 노인을 받아주는 집주인이 있기는 할까? 몸이 아프면 누가 와줄까? 생각이 생각을 낳았고 새벽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민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노인들 도와주는 게 생각보다 많다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현이와 수진이 모두 나가고 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어르신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저는 갈 곳이 없다고, 요양원은 싫다고, 혼자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 말들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꺼내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주민센터에 와서 살 곳을 알아봐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게 75번 고객님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인 복지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아들네와 합친 것, 집을 넘긴 것, 요양원 얘기가 나온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군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이에요. 그러시면 당연히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소득이랑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별도 소득이 없으시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으시면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서 기초연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말을 했더니 직원이 잠깐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증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증여 후 기간이 있어서 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상담을 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 신청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나 돼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어르신은 매달 최대 34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인 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34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매달 34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다면 그건 제 돈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제 돈. 신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챙겨온 것이 그제야 다행이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왠지 모르게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줬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는 끝내 잡지 못했던 볼펜이었는데 여기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통장 번호를 적었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손이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처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보통 한 달 안에 결과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민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아까 올 때보다 바람이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34만 원.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기 주거 쪽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들 명의인데 집을 팔게 되면 저는 나가야 해서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시면 월세를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드리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LH 공공임대주택도 알아보시면 좋아요. 노인 1인 가구 우선 공급 대상이 있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LH요?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도와드릴 수 있고 LH 콜센터 188에 전화하셔도 돼요.
저는 그 번호를 가방에서 꺼낸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주거급여, 공공임대, 188. 작은 메모지에 적힌 글자들이었지만 저한테는 지도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는데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다녀온 다음 날,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제 직원이 돌봄 서비스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밤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번호표를 뽑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죠? 또 궁금한 게 생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게 될 것 같은데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직원이 잠시 서류를 찾더니 말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가사 지원, 외출 동행 같은 서비스를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요, 무료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거든요. 무료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돈이 드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댁에 오셔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방문요양이요? 네. 식사 준비나 청소, 목욕 같은 것들이요. 어르신이 혼자 지내실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소득에 따라 감면도 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몇 번 와준다면 기초연금 34만 원의 주거급여가 더해진다면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아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숨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해요. 전화는 154에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제 받아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54 받아 적었습니다. 메모지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하던 것과는 다른 계산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했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두 계산은 숫자는 비슷했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경로당 앞을 지났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엔 저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웃음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주민센터를 2번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며칠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장롱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통장을 처음 만든 게 언제였더라? 동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공책이랑 색연필을 사주고 남은 돈을 처음 넣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편 몰래 용돈을 아끼고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넣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제 이름으로만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은 주민센터 바로 옆 골목에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용건을 물었습니다. 통장 재발급하려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표지였습니다. 저는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기일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짜였습니다. 동현이도 수진이도 모르는 날짜였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창구를 나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에 눌려있던 것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아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완료. 장기요양 등급 신청. 154에 전화해야 함. LH 공공임대 알아보기 188. 주거급여 신청 서류 준비. 하나씩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팔릴 것이고 저는 여전히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던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새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렇게 작아진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이 작은 것들을 내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통장 안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장롱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 안에 오직 저만 아는 자리에 통장을 재발급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이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민준이를 데리고 외출 중이었습니다. 둘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동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동현이 앞에도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녀요? 저는 잠깐 동현이를 봤습니다. 주민센터. 동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요? 알아볼 게 있어서. 동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통장 얘기할 때 똑같이 물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뭘 해도 섭섭한 어머니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동현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동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어디 살지, 어떻게 살지, 그건 엄마가 정해야 하는 거야. 너희가 대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동현이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 집을 안 팔면 이자를 못 내요. 진짜로요. 그것도 알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동현아, 엄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동현이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빚 갚는 건 너희 일이야. 엄마가 어디서 사느냐는 엄마 일이고 그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결정되면 안 돼. 동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찾고 있어. 엄마도. 무슨 방법이요? 기초연금 신청했어. 공공임대도 알아보고 있고 혼자서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야. 동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혼이 나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웠다가 가엾었다가 그러다 다시 서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한테 무너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현아, 네. 엄마가 너한테 섭섭한 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동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엄마 삶을 포기할 이유는 안 돼. 알겠어? 동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단단해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현이의 물컵을 한번 밀어줬습니다. 물 마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용서도 아니었고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내 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셨는데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생겼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낯선 부부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 저 방 열어보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베란다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방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방 한쪽에 서서 그녀가 제 공간을 훑어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판을 새로 깔던 날, 동현이 방에 책상을 들이던 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것을, 그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덜 아팠습니다.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의 기억은 제 안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것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현이와 수지는 민준이 학원 픽업을 함께 나갔습니다.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습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란을 2개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익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치직치직. 그 소리가 왜인지 좋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이 아니라 제가 차리는 밥이었습니다. 상을 폈습니다. 밥 한 그릇,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조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린 상이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기초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밥을 제가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게 남은 가장 작은 자유였지만 가장 단단한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네와 합쳐 살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방으로 돌아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안쪽에 끼워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완료. 장기요양 등급 방문조사 날짜 잡음. LH 공공임대 전화 예정. 주거급여 서류 준비 중.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날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 통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직 제만 아는 자리에. 내일 해가 뜨면 저는 또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제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